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 딩크족 여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 살아가는 딩크족이 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나이로 추정해 보시면 대충은 예상이 가시겠지만 제가 결혼하던 시기에만 해도 딩크족이 그리 흔하지 않았던 분위기였어요. 아예 없었다고 할 순 없었겠지만 제 주변에선 딩크인 사람이 저밖에 없었을 정도로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딜 가도 한 소리 듣기 십상이었죠.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 애도 없어서 어쩌려고 그러냐. 그리고 일적으로나 사람 관계로나 누군가 부딪히게 되면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뭘 알겠냐까지.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본 것 같아요. 30대 후반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마지막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주위의 무례한 말들에 저도 모르게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나이가 젊으니 괜찮다곤 해도 주변 사람들 말처럼 나이가 들고 나서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사는 부모들도 많다 보니 인간적으로 막연한 걱정이 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주위의 우려 섞인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제가 딩크족을 유지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쭉 해오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옷을 좋아하거든요. 단순히 쇼핑을 하고 옷을 사 입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템 하나하나를 매칭해서 요즘 룩북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들을 예전부터 혼자 취미로 해왔던 것 같아요. 당시 인터넷에 제가 입는 스타일을 하나씩 업로드하다가 어느새 인기가 많아졌고 제가 입은 옷들을 사고 싶다는 반응이 많아지자 아예 이쪽으로 일을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대학교 전공은 이쪽과는 거리가 멀었고 병행을 하긴 어려웠던 터라 저로서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우선 이 일은 이렇게 반응이 좋을 때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버려나 보자 하고 처음에는 1년 휴학을 한 뒤 동대문을 드나들며 사람들에게서 반응이 좋았던 스타일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성적에 맞춰 선택했던 전공과는 다르게 스스로 정말 좋아서 진심으로 하는 일을 해서인지 열정도 넘쳤고 일이 생각보다 처음부터 잘 풀린 건 아니었지만 몇 차례 시행착오를 딛고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물꼬가 탁 트이듯이 잘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이제 막 잘 된다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니 금방 휴학했던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지금 막 불이 붙었는데 이걸 중단해야 하나 아니면 휴학 기간을 늘려야 하나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 결국에는 학교를 그만두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어요. 사실 그런 결심을 내리기 전까지 정말 많은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제 미래를 걸고 고민한 만큼 제 선택에 확신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 제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든 대주시겠다며 아등바등 아껴 사시는 부모님을 보는 것도 항상 마음에 걸렸고 이런저런 판단 끝에 제 갈 길은 제 스스로 개척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의류 쪽을 파고들다 보니 일하다 친해진 언니가 동업을 제안했고 도매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어요. 기존에 제 감상을 사랑해 주셨던 고객님들께서 많이 따라와 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신 덕분인지 사업은 천천히 매출이 올랐어요. 평생을 경제적으로 허덕이며 살아왔던 저도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돈 때문에 숨통 막힐 일은 없이 살고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풍족하게 살 수도 있게 되니
일에 대한 성취감은 물론이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지 않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커홀릭처럼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 저도 30대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도매일 특성상 새벽에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자고 쉬는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 일시적으로 만나는 거래처 사장님들 외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현저히 적었는데 여성 의류를 하고 있다 보니 대부분 여성 의류 쇼핑몰 사장님들은 여성분들이라서 이성을 만날 일은 더더욱 없더라고요. 일이 잘 되고 있는 건 너무 좋지만 이제 슬슬 너도 결혼할 사람 찾아봐야 되지 않겠니? 제가 하는 일에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만족도도 높은 모습을 보고 참 좋아하시던 부모님들도 나의 앞자리 수가 3을 찍자 슬슬 명절에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찾아봐야 하는데 일하고 나면 피곤해서 사람 만날 여력이 없어요, 엄마. 그리고 내가 일하는 시간대가 보통 사람들이랑 맞아야 말이지. 그렇긴 하지만 찾아보면 다 짝은 있을 거다. 3교대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종업계에서 만나도 될 거고. 아, 말이 쉽지. 아무튼 알아는 볼게요. 부모님께서 걱정하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라서 적당히 대꾸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은연중에 괜히 이러다 좋은 시절 다 가고 외롭게 늙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소개팅처럼 인위적인 만남이 너무 어색하고 싫게만 느껴졌는데 결혼 정년기가 다가오니 그렇게라도 사람을 만나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가 똑같더라도 노력을 해보기라도 해야 나중에 부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얘들아, 주변에 혹시 우리 또래 괜찮은 사람 좀 없어? 일하는 시간대가 좀 불규칙한 직업이면 더 좋고. 세상에, 네가 웬일이야? 소개를 다 물어보고. 일만 한다고 연애에는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나도 슬슬 결혼할 나이잖아. 벌이는 괜찮은데 이걸 같이 즐길 사람이 없으니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의지하면서 살고 싶긴 하네. 야, 잘됐다. 내 친구 중에 간호사가 있는데 동기 중에 남자애가 딱 하나 있는데 애가 엄청 괜찮대. 간호사면 근무 스케줄에 따라 너랑 시간 맞을 때도 꽤 있을 거고. 괜찮지 않을까? 그래? 난 너무 좋지. 어떻게 소개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있네. 다행이다. 네가 마음만 열면 사람은 다 있는 법이야. 잘됐다. 난 너 이대로 늙는 줄 알았다, 야. 그러게. 나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인 것 같네. 그렇게 저는 친구의 소개 덕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자 간호사는 처음 만나봐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전문직이라는 게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만나보니 사람도 참 착하고 자상하더라고요. 다행히 당시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남편의 근무 스케줄이 제가 일하는 스케줄과 맞을 때마다 저희는 데이트를 했어요. 직업 특성상 둘 다 연락 두절되기 십상인 스케줄이다 보니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했다면 저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서로 이 사람과는 쭉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서 금방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처음 몇 달간은 참 행복하기만 했어요.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재밌기만 했죠. 그렇게 연애한 지 반년쯤 지나니 서로의 가족사나 인간관계 등등 사소한 것까지 어느 정도 속속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었죠. 사실 저는 외동이라 그렇게 많이 할 만한 가족 얘기는 없었는데 남편에게서는 6살 위인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당신도 만나보면 알겠지만 우리 형이 워낙에 좀 잘난 사람이야. 치과의사에 결혼도 부잣집 딸내미랑 했어. 부모님께서 학구열이 유독 강하신 분들이었는데 공부시키는 대로 원하는 결과를 내는 형만 키우다가 늦둥이인 나를 키우면서 실망을 좀 많이 했지. 의사 집안 만드시겠다고 나한테도 투자를 꽤 많이 하셨는데 다는 공부 쪽 체질은 아니었나 봐. 죽어라 공부해도 부모님한텐 실망스럽기만 한 성적이었어. 의대는 당연히 택도 없는 성적이어서 그래도 부모님 소원대로 의료업계에는 뛰어들어야겠다 싶어서 간호사를 택하게 된 거야. 그랬구나. 그럼 당신이 원해서 그 길을 간 건 아니었구나? 그러게. 나도 내가 뭐가 되고 싶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지금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한마디에 이 악물고 공부했는데 안 되니까 간호사라도 지원한 건가 봐. 그래도 괜찮아. 간호사 일 나한테 생각보다 잘 맞거든. 되게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해서 가끔 부모님 아니었음 어쩔 뻔했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의 눈빛은 어쩐지 씁쓸해 보였어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고 부러워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남편이 그동안 왜 그토록 제 일 이야기를 할 때 유독 부러움 섞인 눈빛을 보냈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편의 가족사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장남과 차남에 대한 차별이 심한 듯 했어요. 시부모님도 조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꽤 되셔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남편과 아주버님을 키우셨기 때문에 며느리도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원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그걸 알게 되니 결혼을 선뜻 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3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봐온 남편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마음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똑 부러진 남자였어요. 결혼을 한다면 며느리의 기준이 까다로운 시어머니께서 당연히 반대가 들어올 건 알았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반지를 꺼내며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런 말하긴 내가 너무 염치 없고 미안하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세상에, 이런 건 언제 준비한 거야? 당연하지. 나도 이제 당신 아니면 결혼할 생각도 없어. 그렇긴 하지만 이미 우리 집안 분위기는 다 아는 상태에서 선뜻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참 어렵더라. 시간 끌고 싶지 않았는데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좀 망설였어.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겠더라. 용기 내줘서 고마워. 좀 어려울 거 아는데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 꼭 하고 싶어. 아니야. 나야말로 당신 다치는 일 없게 노력할게. 고마워. 나랑 만나줘서. 막상 청혼을 받으니 마음이 몽글몽글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련 같은 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왔고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예의 바르고 상냥한 사람인데 미움받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죠. 성공적으로 저희 집 인사를 마치고 나니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겨서 바로 예비 시댁에도 인사드리러 갈 날짜를 잡았어요. 당일날은 정말 그 어떤 날보다도 긴장이 되어서 준비 한 2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빼놓은 게 없는지 확인 또 확인한 후 선물과 케이크, 꽃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예비시댁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만 들리고 문은 안 열리더라고요.
약간 어리둥절함 끝에 남편이 문고리를 잡고 열었어요. 환한 얼굴로 맞아주시는 것까진 상상도 안 했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마주한 건 초면부터 불만 어린 얼굴로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는 어머님이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차림부터 훑으시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책에 잡힐까 이날을 위해 단장한 고급 의상도 따로 준비해서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어머님도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입 꾹 닫고 별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무뚝뚝 하셨고 어머님도 말씀이 없으시니 저와 남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딱 봐도 별로 흥미가 없으신 것 같았지만 저희라도 떠들지 않으면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분위기라 힘을 내서 떠들었죠. 식사가 끝날 때쯤엔 어머님 아버님도 간간히 저희가 하는 이야기에 웃기도 하시고 미세하지만 반응도 하셔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풀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갖다 준 차를 한 잔 마시며 한숨 돌리려는데 어머님이 뜬금없이 먼저 이야기를 거시더군요. 동대문에서 옷장사나 한다길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옷은 제대로 입을 줄 아는구나. 네? 아, 어머님, 동대문 옷이라고 하면 저렴하고 질 나쁜 옷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도매 브랜드라 옷 디자인이랑 질 전부 제가 다 직접 담당하고 있어서요. 최대한 가격 대비 질 좋고 예쁜 옷 만들어서 내려고 하고 있어요. 거래처 사장님들도 저희 옷이라면 질은 믿고 주문하시고요.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말이긴 했지만 동대문 옷장사라고 하면 떠올리는 질이 좋지 않은 저렴한 옷들의 이미지가 대중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어머님 생각이 이해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딱히 기분이 상하진 않았고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천천히 편견을 깨드려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그렇게 질이 좋은 옷이면 오늘도 네가 만든 옷을 입고 오지. 왜 백화점 브랜드 옷을 입고 오니? 딱 봐도 지금 입은 옷은 동대문 옷이 아닌데? 아, 아무래도 오늘은 중요한 자리니까 제가 만든 옷보다는 더 격식 있는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만드는 건 거의 캐주얼이고 질이 좋아도 백화점 브랜드만큼은 못 되어서. 그러니까 그게 질이 나쁜 거지. 그걸 싸구려 옷이라고 하는 거고. 어머님, 그래도 제가 싸구려 옷을 만들지는 않아요. 순간 싸구려라는 말에 살짝 화가 나서 받아치니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래? 너도 뭐 사업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런 옷 팔아서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은 알고나 인사 왔니? 얘 형이 말이야. 의사야 의사. 얘 할아버지도 의사고. 네 알아요. 의사 집안인 거. 근데 그건 대대손손 다 의사였을 때 이야기죠. 어머님 아버님은 의사 아니시지 않아요? 뭐라고? 집안에 어쩌다 의사 2명 나온 걸 가지고 의사 집안이라고 하진 않지 않나 해서요. 그리고 제가 그 귀한 의사랑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너 얘네 형이 의사면 콩고물 떨어지는 거 못 받아 먹을 줄 알아? 적어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런 수혜를 보려면 집이 잘 살기라도 해야지. 너는 형편 어려워서 자수성가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좀 억척스러운 데가 있어서. 우린 처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며느리가 좋은데 너랑은 너무 부합을 안 하지 않니? 곱게 자란 며느리가 좋으시다고요? 초면부터 저한테 이렇게 대하시는 걸 보면 남의 자식을
절대 곱게 대해주시지 않을 것 같은 성품이신데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뒷말은 간신히 삼켰어요. 그래. 그래야 돈 때문에 요즘 사람들 개나 소나 다 나오는 대학을 안 나오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니? 우리 집이 전부 이사는 아닐지언정 전부 가방끈은 길어서 말이야. 네 형님들 우리 큰며느리도 아나운서에 석사까지 단 엘리트에 우리의 병원 하나 차려줄 정도로는 재력되는 집안 자제거든. 아, 네 그러세요. 부럽네요. 저는 이 사람이 의사도 아니지만 개원까지 해줄 여유는 없기는 해요. 그치? 나는 개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선이 좋거든. 듣자 하니 너희 집에선 결혼할 때 한 푼도 지원 못 해준다면서? 네, 저는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식이 이만큼 클 때까지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사정이 좀 있으셨어요. 더 길게 말하기도 싫어서 대강 말하고 넘어가려는데 집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정이 뭔데? 가난한데 뭐 이유야 없다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엄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벌어진 일이었어요. 대화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바로 파악한 남편이 끼어들어서 대화를 무산시키더라고요. 그래도 영 찜찜한 감정은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온몸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팍팍 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남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계신 걸 보면 남편이 뭔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놓은 모양이었어요. 제게 폭언을 하고 은근슬쩍 무시 발언을 하는 건 단 둘이 있을 때만 일어나더라고요. 어찌됐건 남편하고 잘 붙어있기만 하면 싫은 소리를 들을 일은 확실히 없었어요. 뭐라고 단도리를 쳤는지는 몰라도 남편이 고맙고 기특하더라고요. 처음 선 넘는 발언을 들었을 때 충분히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당해보니 머리가 아찔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속이 너무 상하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시부모와 평생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결혼을 물을까도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런 제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다독여줘서 고민 끝에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나씩 해가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장인 장모님은 아무래도 보태주시는 건 힘드시겠지? 응? 아무래도 그렇지. 우리 집 형편 알잖아. 나는 내 돈으로 해야지. 왜? 아, 원래 엄마가 나 결혼하면 물려주겠다고 하신 아파트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서 우리 대출 내서 집 알아봐야 할 것 같네. 아, 그래? 마음이 왜 바뀌신 건데? 대놓고 물으니 남편이 곤란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말은 안 해도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 집까지 보태주긴 싫다. 이거셨겠죠. 남편은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부모님과 많이 싸우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실 때는 결혼 선물로 15억짜리 아파트를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남편한테 주기로 했던 그 아파트는 그 아파트보다 훨씬 좁고 위치도 애매한 5억짜리 아파트였는데 그것조차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주지 않는다고 하시니 남편 입장에선 속상하고 억울할 것 같았어요.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원래 그렇다니까. 나는 형이랑 차별당하는 건 어릴 때부터 익숙해. 근데 괜히 내 옆에 있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내가 미안하지. 그렇게 말하는 남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평생을 이렇게 부당하게 차별받고
혼자 속상해했을 걸 생각하니 나라도 이 사람 옆을 잘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오로지 저희만의 힘으로 결혼했어요. 집도 저희 돈으로 사느라 시작부터 빚을 잔뜩 끼고 시작했지만 막상 결혼하니 행복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아무리 스케줄 맞춰서 만난다고 한들 그런 날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헤어질 때가 되면 한없이 아쉽기만 했는데 같이 살게 되니 쉬는 날 편안하게 집안에서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참 좋더라고요. 소소한 행복이 이런 건가. 이래서 다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라고 난리였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도 시댁이 엮이기만 하면 신기루처럼 흩어져 버리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둘이 있을 땐 사이가 좋았지만 시댁에만 다녀오면 작게든 크게든 말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잘 오지도 않는데 저희만 명절에 꼬박꼬박 찾아뵈러 갔거든요. 솔직히 거기까지는 누가 하던 안 하던 내 할 도리야 한다고 생각해서 크게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자꾸만 있지도 않은 아주버님과 형님 자랑을 하면서 저를 깎아내리기 일쑤였고, 남편이 제 편을 들면 남편까지 뭐라 하시기 시작했어요. 엄마, 좀 있지도 않은 사람들 얘기하면서 우리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난 형이랑 형수 명절에 오지도 않잖아요. 엄마한테 맨날 이렇게 싫은 소리 들어도 자기 할 도리는 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와 주는 며느리가 어디 흔한 줄 아세요? 진짜 복 받으신 건 하나도 모르고, 안 그래도 이 사람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그만 좀 하시라고요. 뭐? 너는 나한테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아? 어? 그게 그렇게 억울했으면 똑같이 지원해 줬을 때 너도 의사 되지 그랬냐? 돈은 돈대로 잡아먹고 의사 되려고 했더니 의사 따까리 짓을 하는 간호사나 하고 있고, 남자가 쪽팔리게 간호사가 뭐냐 간호사가. 어딜 여자들이라는 직업을. 네가 차남이라 내가 이 정도로 끝내는 거지. 장남이었어 봐라. 우리 집안의 수치야 수치. 남편은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 때는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정작 본인을 내려칠 때는 왠지 모르게 기가 꺾여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머님께 한마디 하게 됐고 가족 싸움이 크게 번지게 됐어요. 여보,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는 그냥 가만히 그러려니 하고 있어. 괜히 일이 커지잖아. 뭐? 당신이 그런 소리나 듣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당신도 문제야. 그런 소리를 하면 받아치라고. 간호사는 뭐 아무나 돼? 당신도 열심히 공부해서 된 거고 누군가에겐 꿈인 직업이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대할 수가 있어? 그냥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매번 실망시켜드려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런 얘기는 끼어들지 말고 못 들은 척 해줘. 내 편 들어주는 거 너무 든든하고 고마운데 엄마도 한이 돼서 저러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한이 될 일인가 싶어서 저는 도저히 남편이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누가 봐도 어머님이 부당하게 하시는 게 맞는데 맞서 싸울 생각은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으려고 하는 게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평소에는 싸울 일이 별로 없는데 시댁에 가면 이런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되니 저도 너무 피로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렇게 싸우고 저까지 나서서 시어머니랑 싸우고 난 다음 명절은 더 처참했어요. 저에게 어떻게든 시집살이를 하나라도 더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서는 요리는 물론이고 설거지, 청소까지 따라다니면서 깐깐하게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 것에 일일이 스트레스 받기에는 이미 정신이 많이 단련되어 있는 상태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하라는 것만 금방 하고 무시했어요. 어머님도 더 이상 저한테 잔소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셨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그걸 더 불편하고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오히려 저한테는 더 편해서 굳이 시어머니와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노력 따윈 굳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사건이 생겼어요. 시아버지께서 오래도록 지병을 앓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전부 장남 앞으로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무리 차별받고 해와도 참았던 남편도 이번만큼은 너무하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를 냈어요. 너희 아버지가 다 나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다. 재산은 당연히 가문의 대를 잇는 집안 기동한테 물려줘야지. 너네는 직업이 튼튼하길 하냐, 애가 있길 하냐. 저 얼마 벌지도 못하는 옷장사 포기 못하겠다고 애도 안 낳고 저러고 있는데 무슨 재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니? 원망하려거든 내가 아니라 네 마누라를 원망해라. 인생은 원래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는 법이야. 그때쯤 또 형님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딱히 할 말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전 어머님 하시는 걸 보면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는 건 예상하고 있던 바라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천한 몫을 조금이라도 남겨놨을 줄 알았는데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장남에게만 줄 줄은 몰랐죠. 남편도 애 이야기가 나오니 할 말이 없었는지 또 속으로만 삭혔어요. 왜 말 한마디 못하는지 답답하긴 해도 결혼한 지 시간이 꽤 흐르니 저도 남편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싸운다고 해도 요지부동인 분인데 더 싸워야 뭐하나 싶기는 했어요. 다만 조금 달라진 건 남편도 이 일로 크게 실망을 했는지 시댁에 찾아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명절에 여행을 가더라도 시댁과 친정을 한 번씩 들리고 갔었는데 이제는 친정만 가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진짜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우리 엄만 형만 찾는데 뭐. 우리가 간다고 딱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도 그냥 편하게 하자. 그래 그럼. 저야 친정만 갔다 오면 되니 솔직히 편했어요. 시어머니도 재산을 형님에게 전부 줬다 보니 저희가 예전만큼 자주 안 가는 것에 대해 잔소리는 딱히 없으시더라고요. 아주버님과 형님께 저희 욕을 하실 건 눈에 보듯 뻔했지만 어차피 안 보이는 데서 욕하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주버님과 형님 성격상 듣는 둥 마는 둥 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뵙기도 힘들고 연락도 뜸하던 형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님하고는 딱히 이렇다 할 트러블도 없었고 오히려 저한테 잘해주시는 편이라 안 좋은 감정은 전혀 없어서 얼른 받았죠. 어머 형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동서도 잘 지내지? 우리가 자주 못 보니까 서로 소식도 잘 모르고 지낸다. 네, 저도 별일 없어요. 시연이도 잘 크고 있죠? 한번 보러 가야 하는데. 시연이도 잘 크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동서, 얼굴 보고 말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전화했어. 내가 남편이랑 우리 시은이 키우다 보니까 말이야. 도저히 이 나라에서 애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남편이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호주로 이민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어. 갑자기 간다고 하면 놀랄까봐 미리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민이요? 세상에 큰 결심하셨네요. 그치. 그동안 시댁에 코빼기도 안 비쳤는데 갑자기 이민까지 간다니까 동서는 좀 황당하지? 미안해. 살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되네. 아니에요. 저한테 미안할 게 뭐 있으세요? 그래도 부럽네요. 이민 가시는 것도 엄청난 용기인데. 부럽긴 가면 또 고생인데. 그냥 우리 애를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도 아세요? 아직 말할 엄두가 안 나더라. 이야기해야지. 동서가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해. 우리 가면 어머님이 또 동서네한테 너무 의지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말야, 나도 같은 며느리로서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 딱 싫거든. 동서도 너무 당하고만 살지는 말라고. 난 동서 편이야. 네, 감사해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형님이 어머니를 안 좋아하시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항상 아나운서에 부잣집 며느리 소리를 달고 다니며 형님을 공주대접해줬었는데 형님도 그런 모습이 마냥 보기 좋지만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신 건 진심으로 고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어머님은 형님네 이민 가면 저희한테 의지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무슨 낯으로 그러실지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명절에는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해서 어머님 마음을 슬쩍 떠봤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결혼할 때는 땡전 한 푼 안 보태주셨으면서 재산까지 아버님이랑 합의하셔서 아주버님네 주신 거 저도 좀 서운해요. 뭐? 얘는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왜 그 소리야? 네가 뭔데 시댁 재산을 탐해? 그런다고 네가 나 병들면 뭐 니네 일한다고 병수발이라도 들어주겠냐? 봐라. 병원비도 의사인 큰아들이 해결해 줄 거고 나 아프면 일에 미쳐있는 너보단 은퇴한 큰며느리가 봐주지 않겠니? 원래 부모를 부양할 자식한테 재산을 주는 게 맞는 거야. 니네 살기도 벅찰 텐데 나한테 신경이나 쓰겠냔 말이야. 이렇게 만나서 열받게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니네는 둘이 번갈아 가면서 열받게나 하고 정말. 다가올 미래도 모르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은 어머님이 뭐라고 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어차피 아주버님네 이민 소식을 알게 되면 태도를 바꾸실 게 눈에 훤히 보였으니까요. 그러다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이민 날짜가 정해지고 2달 정도 전쯤에야 어머님께 이민 소식을 밝힌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그것보단 훨씬 먼저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어머님께서 노발대발할 걸 예상하셨는지 한동안은 아주버님네와 어머님 사이가 전쟁이었다고 들었어요. 이민을 가면 연을 끊겠다느니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을 생각이냐느니 갈 거면 날 데리고 가라느니 어머님께선 울며 불며 난리도 아니신 듯 했지만 아주버님은 꼼짝도 않으셨다고 해요. 솔직히 저나 남편 입장에선 누구보다 지원도 많이 받고 애정을 많이 받는 듯한 아주버님께서 왜 그렇게 어머님께 냉정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민 가시기 전 마지막 만남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도 사실은 내가 의사고 싶어서 공부했던 건 아니었어. 어머니가 날 몰아치면 몰아치는 대로 내가 다 소화해내니까 욕심이 생겼던 거지. 근데 그 욕심 때문에 나도 사실 어릴 때 많이 힘들었거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지금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어린 시절은 늘 불행했던 기억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부모 성에 차지 못했던 제 남편도 부모 성을 다 채워주느라 스스로를 괴롭게 한 아주버님도 욕심이 과했던 부모 밑에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집에서 커서 2 형제 정도면 행복하게 자라지 않았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덕분에 하고 싶은 일을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었고 부모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좋아하고 응원해 주시니 사실은 제가 더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형님네가 떠나고 나서야
어머님은 심각성을 느끼셨는지 예상대로 저희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예, 작은 며느라. 내 당분간 너희 집에 가서 좀 살아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내가 남편도 떠난 데다 의지했던 큰아들마저 손주 데리고 훌쩍 외국으로 떠나버리니 혼자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매일 원통에서 가슴을 내리치며 산다. 그래도 남은 가족 옆에라도 붙어 지내야 좀 살 것 같아. 어머님, 재산은 부양할 자식한테 주시는 거라면서요.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셨으면서 왜 부양까지 하라고 하세요? 부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잠깐 살자는 거야. 나도 니네랑 평생 살자고 이러는 게 아니다. 그러다가 눌러 앉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살 생각 없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는 저희 먹고 살기도 벅차서 어머님까지 돌봐드릴 여유는 없어요.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누가 돌봐달래니? 그냥 옆에 좀 있게 해줘라. 에이, 안 되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저희는 어머님 번갈아 가면서 열받게나 안 하면 다행이라면서요. 명절에 잠깐 같이 있어도 그런 말씀 하실 정도인데 붙어 살면? 아우, 어머님 쓰러지세요. 정 그렇게 자식이랑 붙어 살고 싶으시면 그토록 예뻐하고 좋아하시던 아주버니네 집 가서 같이 사세요. 물 맑고 공기 좋은 호주 얼마나 좋아요. 가서 집안에 대를 잇는 손주 돌봐주시면서 사시면 딱이겠네요. 이제 와서 저희한테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내가 이 나이 먹고 외국 가서 사는 게 말이 되니? 그래, 됐다. 내가 니네한테 뭘 바라냐? 큰아들이 설마 저렇게 날 여기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 나중에 거기서 사는 게 적응이 되면 날 데리러 올 거다.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걔가 그렇게 은혜도 모를 놈은 아니니까 니네랑은 다르다. 네, 어머님. 그럼 아주버님이 데리러 오실 때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어머님은 혼자 외국에 못 나가시니까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염치가 없잖아요. 그쵸? 어머님이 어떻게 가방끈 짧은 저 같은 며느리랑 같이 사시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주버님이 데리러 오실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 내가 다시 너네랑 같이 살자고 하면 사람이 아니지. 먹여주고 입혀준 부모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런 말씀은 남편한테 하셔야죠. 절 길러주신 건 저희 부모님인데요. 네 남편 부모가 네 부모지. 됐다. 너같이 막 자란 애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 남편 부모가 어떻게 제 부모예요, 어머님? 제 부모는 아니더라도 제 남편 부모니까 그래도 그동안 이만큼 참고 대접해 드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내가 고작 명절에 와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간 게 뭐 그렇게 시부모 대접해 준 거라고 그러냐? 그 정도는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해. 다른 집까지 갈 거 있나요? 그렇게 아끼시는 큰 며느리도 안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며느리들 다 하는 거라고 하실 수 있어요? 걔는 곱게 자란 애라서 그런 거 못한다. 걔네 집은 결혼할 때 보태준 거라도 있지. 저는 어머님이 결혼할 때 보태주신 거 없어도 이렇게 잘했잖아요. 너 진짜 그만 못해? 어머님이 하신 말씀 다 돌려드린 건데 뭐가 문제예요?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어머님. 그래, 그렇게 참을 정도면 이제 안 보고 살면 되겠네. 잠깐이라도 같이 살자고 한 내가 미쳤지. 내가 큰아들 떠나고 외로운 마음이 사무쳐서 노망이 난 모양이네. 내가 다시는 니네한테 연락이라도 한 통 하나 봐라. 아주버님이 이민 가신 후 한판 그렇게 또 싸우고 나니 어머님은 정말로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는지 저희한테 연락을 싹 끊으시더라고요. 남편이랑은 가끔 연락을 하시는 듯 했지만 저한테는 죽어도 연락을 안 하시는 걸 보니 다시는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하실 것 같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 형님과 연락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희망을 놓지 못하고 형님에게
자기 좀 여기서 데리고 가달라고 연락을 하시는 모양이었어요. 형님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씀드렸고 동서랑 화해하시고 잘 지내시라고 여러 번 설득도 했지만 듣는 척도 안 하시고 형님네만 쳐다본다고 하시네요. 어머님께 너무 매정하게 대했나 가끔 후회했던 적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 차라리 초반에 싹 끊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그건 아예 없던 일인 셈 치고 어머님께 잘해드릴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냥 이대로 적당한 관계 유지하면서 남편이 어머님 케어하는 게 저희로선 가장 해피엔딩일 듯 싶네요. 그래도 본인이 그동안 잘못인 줄도 모르고 하시던 모든 차별 대우를 다 되돌려 받고 계시니 아주 조금쯤은 반성이나 후회를 하고 계실까? 가끔 궁금하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다시 제 발로 그 길을 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시원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앞으로도 많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